양문석 의원, 양문석 의원이 2심까지 의원직 상실이 나왔습니다. 그 양문석 의원 혐의는 여러분들 대략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 사기 대출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대출 과정에서 새마을금고를 속인 거죠. 왜냐? 딸이 사업자라고 그러고 사업자 대출 받았는데 대학생 딸이 어떻게 사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딸 명의로 막 사업자를 냈는데 이 사업자 가보니까 현장에 가보니까는 그런 업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 규모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뭐 했었어요.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 저 거기 가봤는데 되게 좋아요. 위치가. 한강변이고 평지에다가 재개발되면은 지금 한 뭐 4, 50억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아파트 산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증빙 서류를 유료했다. 그런 혐의도 있고요. 그렇게 기소가 됐고 또 혐의가 뭐가 있냐.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지난 총선 과정에서 그거 내가 먼저 한 게 아니라 새마을금고에서 그런 식으로 대출 제안을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부러 속인 것도 아니라고요. 그리고 새마을금고가 제대로 확인 안 한 잘못도 있다고요. 이런 글을 올렸는데 법원이 보기에 이제 이 정도는 이거는 방어권의 범주를 넘어서서 이거는 거짓말을 한 거다라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고 그게 인정이 된 겁니다. 또 하나 그리고 이제 재산 신고를 하는데 이 문제의 아파트를 실거래가가 31억인데 공시가 21억. 으로 써냈다. 이거는 이제 재산신고 허위로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이것도 단순히 착오했다라고 하는데 착오의 범주라기 너무 크죠. 가격이 지금 10억 차이가 나는데 이런 혐의로 기소가 돼서 대부분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서 위조 부분만 빼고 다 이제 그 유죄가 인정이 됐고요. 그래서 2심까지도 지금 유죄가 인정이 됐고 중요한 건 형량입니다. 형량이 공직선거법은 다른 사건하고 분리선고를 합니다. 지금 이 대출기관을 속인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나왔고 그리고 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의원직 같은 경우에 일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금고 이상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이게 확정이 되면은 의원직 상실이 되고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이 되면은 의원직 상실이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두 개가 다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사기 부분에 대해서 사기 대출 부분에 대해서 집행유예 이하로 집행유예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은 의원직 상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에서도 대법원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은 의원직 상실. 이거는 여러분 이거 대법원에서 쉽게 바뀌겠어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이거 뭐 조만간 확정되지 않을까요? 뭐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 아마도 큰 이변이 없는 한은 올해 안으로 확정이 돼서 의원직 상실이 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뭐 민주당 의원 하나의 사건을 이렇게 길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재명 사건과의 비교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지난 총선에서 불거진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지난 총선이 2024년 4월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불과 1년 3개월 만에 2심까지 났잖아요. 그리고 대법원 판결 나면은 의원직 상실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어떻습니까? 이번 대선도 아니고 지난 대선에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졌던 사건을 2022년 9월에 기소가 됐는데 1심이 2년 넘었잖아요. 그러고 겨우 의원직 상실형이 났는데 그게 또 2심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지금 와도 정말 개발세발인 판결 이유로 뒤집어지더니 그게 겨우 대법원에서 바로 잡힐 찰나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대선이 치러지고 계엄을 해서 대선이 치러지고 이 지금 대법원에서 거짓말 맞다고 했는데도 하급심에서 재판이 지금 멈춰 있잖아요. 파기환송을 했는데도 재판이 멈춰 있지 않습니까? 자,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고 같은 어떻게 보면은 직의 상실이 걸려 있는데 두 사건의 진행 속도 어떻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죠. 이게 그렇습니다. 사법부가 제대로 돌아가고 제때 재판이 이루어졌으면은 모든 것이 순리대로 제자리를 잡았을 것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사건이 지연이 되면서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온 거예요. 지금 너무 화가 나죠, 진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서 많은 응원을 지금 보내주시고 계신데
지금 응원의 기운을 받아서 제가 겨우겨우 방송을 하는데 정말 너무 저도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같은 사건이고 어떻게 보면은 구조가 양문석은 지금 대출 사기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은 공직선거법 하나인데 그 사건을 제때 재판을 못 해가지고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잖아요. 1심을 2년 넘게 끌더니 그 사이에 판사가 사표 내고 나가고 2심이 말도 안 되게 뒤집어지더니 그게 겨우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줄 수 있었는데 그 사이에 계엄이 되고 정권이 바뀌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지금 우리가 와 있습니다. 김태식님 말씀대로 진짜 이런 한숨이 나올 법해요. 언론들 사법부가 다 썩었다. 그런 언론들 정말 저희도 그래요. 진짜 여러분들 말씀대로 진짜 저희도 뭐 저희 역할을 다 못한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부분의 질타 저희도 진짜 달게 받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아이템 여러분들 이제 점심식 드실 시간 다 됐는데 제가 그래도 이제 애써 준비한 거니까 또 이제 많은 분들 아직까지 들어와 계시고 해서 하나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이지만은 이거 굉장히 저는 지금 의미 있는 사건이고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도 그래도 좀 흥미롭게 물론 이제 굉장히 엽기적인 사건이지만은 흥미롭게 들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아들 살해 사건. 여러분들 그 최근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저 이거 뉴스 보고 이거 우리나라 아닌 거 아니야? 해외 토픽 아니야? 라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천 송도에서 아버지가 직접 만든 사제총으로 아들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발적인 살인도 아니고 아주 계획적인 살인이었죠. 20년 넘게 마음에 칼을 갈고 복수를 다짐해온 그 아버지의 엽기적인 살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명색이 이제 법조 전문 기자로서 과연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사건이 얼마나 있고 그런 사건들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판결문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조금 눈에 띄는 사건이 있어서 야,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사건 결과만 놓고 보면은 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처벌이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사건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이제 개요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건은 제가 찾은 사건은 그거예요. 그 아들이 40대 아들인데 고등학교 중퇴하고 그 직업도 없이 그냥 놀고 먹었어요. 그러면은 생활은 어떻게 하냐? 아버지가 뭐를 했냐면은 택시 운전기사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아들이 40대면은 아버지가 최소 6, 70대는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최소 70대 이런 아버지가 힘들게 택시 운전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속이 답답하겠죠. 그래서 아들을 나무랍니다. 근데 그 아버지한테 막 말로 들이받고 심지어는 아버지하고 몸싸움까지 하고 아들이 폭행까지 하는 거예요. 막말과 폭행.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상태인 거예요.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알코올 중독 상태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치료를 하려고 뭐 여러 가지로 알아봤어요. 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도 하려고 그러고 그랬는데 아들이 막 극구 거부하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치료를 할 돈도 없고 그래서 이제 못할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불거진 게 언제냐? 2014년 8월 31일입니다. 자, 이 한심한 아들이 아침부터 자기 와이프하고 마을 정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열통이 터지는 거죠. 지금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침침한 눈으로 택시 운전해서 지금 온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는 아버지가 지금 열통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 더 열통이 터지는 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마누라까지도 지금 알코올 중독이에요. 알코올성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보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오늘은 일이고 뭐고 나 못하겠어. 그리고 때려치고 나가서 자기 친구들하고 또 술을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저녁에 돌아왔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갔노? 마누라한테 물어보니까 술 사러 갔다. 이 와중에 지금 술 사러 갔다는 거예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아버지가 낮부터 계속 술 먹고 내일 일하러 간다는 사람이 이렇게 술을 먹으면 일을 어떻게 하러 가노? 또 일하러 못 가겠네. 아들한테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사온 술을 치워버립니다. 아들이 벌떡 일어납니다. 술도 내 나이에 아버지 허락받고 먹어야 되나? 막 대듭니다. 아들이 그렇게 대드니까 아버지가 그만하고 잠 좀 자라 하면서
아들이 사온 술 치워버리고 아들을 이렇게 대합해가지고 눕히고 자기도 자려고 돌아옵니다. 자, 그때였습니다. 아들이 한 구덩이에 죽자. 칼 어디 갔노? 아들이 칼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등골이 오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싱크대로 가서 칼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근데 칼이 없어요. 다행히. 아유, 다행이네. 칼을 어디에 치워놨나 보네. 돌아왔는데 잠이나 자라. 그러고 돌아옵니다. 근데 내가 죽어 삐면 되지. 아들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거예요. 소스라치게도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갔는데 아들이 칼을 들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네 아바의 맞기 맞나?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노? 그러면서 아들이 칼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아들이 칼을 들고 있는 데다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40 넘은 아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분을 못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빼앗아서 아들의 왼쪽 가슴팍을 찔렀습니다. 이것도 사실 가슴팍을 찌르고 나서 다시 그 칼을 빼서 왼쪽 등허리를 또 찔렀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아들을 급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아들이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고 그래요. 자, 아버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살인 혐의로 넘겨졌고 이 사건을 이제 국민참여재판을 했어요. 국민참여재판이 뭐냐면은 아시겠지만은 배심원들이 재판을 하는 겁니다. 일반 국민에서 이 지금 임의를 추출한 배심원들이 재판을 했는데 7명 중에서 자 유죄는 다 인정을 했어요. 7명이. 근데 양형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이런 사건 아버지가 살인죄로 기소된 이 사건 양형 어느 정도 할 것 같으세요? 지금 뭐 의견을 한번 주시면은 제가 조금 한번 쳐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놀랍게도 배심원 7명 중에서 가장 많은 4명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살인죄인데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살인죄인데 이거 집행유예 해야 된다. 이 정도 되면은 이건 실형도 과하다. 집행유예 해야 된다.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7명 중에서 2명은 아이고 그래도 살인인데 징역 4년 실형 의견 냈고 또 1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 그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국민참여재판에서 의견이 나오면은 재판부는 이걸 그대로 따라도 되지만은 또 안 따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재판부 따랐습니다. 대부분은 따라요. 왜냐하면은 국민참여재판 취지가 국민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하는 거니까. 자, 7명 중에서 4명이 지금 동의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자, 재판부가 보기에 살인죄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범죄고 특히나 그 대상이 아들이라는 건 좀 말도 안 된다고 봤어요. 그러면서도 이거는 피해자한테 귀책 사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40세가 되는 나이임에도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술에 의존해서 생활을 했다. 그렇게 보고 술에 취하면은 가족들한테 폭언을 일삼고 칼로 자해를 하려고 그러고 가족들을 위협하려고 했다. 아까 그 아들이 칼을 먼저 들었잖아요. 그 부분을 감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의 또 하나의 씁쓸한 포인트가 이거라고 보는데 재판부가 이렇게 집행유예를 선택한 사유 중에 하나가 바로 피해자의 가족. 이 사건에서 누굴까요? 바로 어머니. 죽은 아들의 어머니이자 이 가해자인 남편의 아내.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처벌을 원치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내 아들을 죽였지만 우리 남편 처벌하지 마세요. 너무 기구하죠.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내 남편이 아들을 정말 이 금쪽하던 아들을 죽였어. 그러면은 어머니 입장에서 정말 막말로 저 XX 죽여주세요. 똑같이 죽여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 입장인데 이 어머니가 이 남편이자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의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참 저는 되게 씁쓸하더라고요. 이게 맑음님 말씀 이제 고의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렇죠. 그러니까 정당방위 상황 아니야. 아들이 먼저 칼을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법에서는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 칼을 들었지만 그 칼을 뺏어서
그냥 뭐 칼을 버려야지만이 정당방위가 칼을 버리는 과정에서 뭐 쳤다. 이 정도 돼야지 정당방위가 되고 칼을 뺏어서 찔렀다. 이건 정당방위가 안 돼요. 그리고 찌른 부위가 또 이게 가슴팍, 뭐 등허리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요 부위이기 때문에 살인죄 고의는 우리 지금 판례에 따라서는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의가 인정이 됐고 아버지도 자백을 했고 그래서 살인죄 고의는 인정이 됐는데 오죽하면이란 부분이 가만히 돼서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 집행유예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피해자의 유족이자 가해자의 유족인 어머니의 이 처벌 불원 의사 이게 가만히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전 굉장히 진짜 기구하다. 정말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상상하기도 싫지만은 이 당사자, 이 어머니의 입장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똑같이 죽여달라. 내 자식을 죽인 저놈 똑같이 죽여달라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런 부분이 생각이 가만히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또 그 부분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도 어떤 상태예요? 알코올성 치매. 그러니까 남편이 감옥 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죠. 저는 그 부분도 아마 가만히 된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씁쓸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란 부분이 가만히 돼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칼로 찔러 죽인 사건에서도 집행유예가 나온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아버지가 아들을 칼로 찔러 죽인 게 칼 내지는 망치로 때려 죽인 사건도 있었어요. 제가 판결문을 찾아보니까 진짜 아버지가 아들이 이제 맨날 그냥 고시 공부, 공무원 시험 막 이런 건 하고 있고 그냥 도무지 생활 능력이 없어서 아이고 내가 죽기 전에 저놈이 먼저 죽어야겠다라고 아들 망치를 머리로 때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 징역 7년 나왔고 그리고 또 이제 이건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건인데 이 정신지체 1급 발달장애 이런 사건에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사건 이것도 집행유예가 나온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말 아들을 죽인 사건은 다 오죽했으면이라는 공통점이 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건은 어때요? 이번에 인천 송도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비교가 안 되죠, 사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데 아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사건이에요. 아들이 뭐 술 마시고 행패 부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나요? 전혀 아니죠. 아들이 무능력하고 생활 능력이 없어서 나중에 미래가 걱정된다요? 전혀 아니죠.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반대인 겁니다. 와이프 전처가 굉장히 잘 나갔죠. 여러분들도 아시는 그런 피부 관리 업체, 뭐 해외까지 프랜차이즈가 있는 그 업체의 대표이고요. 그 아들은 죽은 아들은 그 업체의 자회사를 하고 있던 굉장히 경영적으로 능력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 아버지, 가해자인 아버지는 수십 년 동안 별다른 직업이 없이 관리비도 연체가 되면서 그런 어떻게 보면 루저의 삶을 살아온 그런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열등감이 쌓여 있다가 폭발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내재적으로 이해를 해주려고 해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다고 아들을 죽여? 그런 반응이 여러분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소개드린 이런 사건들하고는 전혀 같은 반열에 놓을 수가 없는 사건이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엄벌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양형 기준으로 봤을 때도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은 보통 동인기 살인 사건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건 가중 영역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고형이 징역 18년 이상 무기 이상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사건이고 살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폭탄 설치했잖아요. 거기 만약에 폭탄 터졌으면은 이 사람이 자백 안 해서 터졌으면은 지금 진짜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죠. 이런 부분까지 가만히 되면은 아마 이런 엽기적인 살인 사건 종류에서도 굉장히 높은 형량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